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질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의장국 브라질은 다자주의 기반의 전 지구적 기후행동 가속화를 핵심 주제로 내세웠는데요. 세계 각국은 재생에너지를 국가성장 전략 핵심으로 삼고 치열한 경쟁에 나선 상태입니다. 기술과 자본 공급망이 얽혀 다시 세워지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우리 정부의 대응 상황과 탄소 중립 경제 특별도를 표방한 충남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패널 소개해드립니다. 손정락 카이스트 녹색성장 지속가능대학원 교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정락입니다. 석광훈 에너지 전환 포럼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에너지 전환 포럼 석광훈입니다. 구경환 충남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 회장 자리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구경환입니다. 이경호 대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호입니다. 네,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제 제출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치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53%에서 61% 사이다라고 이 어떤 범위를 좀 제시했는데요. 보기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부족하다 아니면 뭐 충분하다 이렇게 좀 의견이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손 교수님께서는 좀 우리 정부의 발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가 정말 실현이 될 것인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2035년 감축 목표를 다시 설정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간 뭐 정부를 비롯해서 각계가 합쳐서 여러 공론화 과정을 거친 끝에 아마 이런 결정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체에서는 뭐 48% 감축안부터 시작해서 시민단체에서 65% 감축안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그 과정 중에 여러 그 합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 53% 내지 61%로 이렇게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실은 이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것이 조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보다 실제로 감축을 하는 데 더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그 앞으로 목표 설정을 우리가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을 갖고 그 2050 탄소 중립에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절반도 채우지 못할 거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을 하되 새로운 수단들, 새로운 기술들이 빨리빨리 나와서 이런 목표를 실제로 감축할 수 있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앞으로 매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53이다, 61이다 이 숫자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실제로 감축하는 데 좀 집중하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감축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손 교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이제 목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그 구성원도 있을 거고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구성원들도 있을 건데요. 저 역시 이제 이 목표 수준보다는 좀 이행 수단에 대해 집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지금 탄소 감축량이 이제 내일의 숙제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는 어제의 숙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전기요금이라든가 가스요금을 이제 원가대로 요금에 반영하지 않고 계속 요금 동결을 하다가 지금 한전부채만 205조 원에 연간 2천만 5조 원씩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에너지에 대해서 에너지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정부가 여러 가지 물가 안정이라든가 여론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동결을 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탄소 감축을 한다라는 게 사실 어마어마한 모순이거든요. 에너지 가격이 정상적으로 이게 작동을 해야지 그 가격 신호에 따라서 모든 경제 주체들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자기 생산 활동을 조정을 하는데요. 이거를 이 가격 신호를 완전히 죽여놓은 상태에서 그냥 정부 정책만으로 탄소 감축을 하겠다. 이게 이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좀 과거 정권들이 계속 그 후속 정권들에게 폭탄으로 넘겨왔던 이런 에너지 특히 전력과 가스 시장의 그 개혁. 그래서 원가가 투명하게 반영되는 시장으로 이행되는 그 과제들 이거 옛날 어제의 과제였지만 이거부터 해결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과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행 수단에 대해서 정말 집중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너지 그 수요를 어떻게 보면 좀 조절할 수 있는 그 굉장히 가격이 싸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수요가 이제 많이 늘어나서 에너지를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온실가스가 많이 늘어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은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2030년 네. 감축 목표 당초에는 37%였습니다. 온실가스 국가 감축 목표가 37%였다가 국제사회에서의 그 반응에 따라서 40%로 상향했었고 그러다가, 예. 근본에 이제 2035년 물론 5년이 늦어진 감이 있지만 그렇죠. 2035년도 감축 목표를 56%에서 61% 53에서 61%. 53에서 예. 61% 이렇게 상향 조정한 것은 정부가 감축 목표를 명확히 했다는 그 측면에서 더 이상 그 감축 목표를 늦출 수 없다 하는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국내외에 이렇게 보여준 것으로 환영할 만한 처사라고 난 받아들여집니다. 네. 단지 이제 한국의 특유의 그 산업 구조, 에너지 다소비 네. 구조라든지 네. 그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크다든지 그다음에 전력 개통 및 인프라 준비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단기간에 그 50% 이상 감축한다고 하는 이런 수치는 좀 산업계나 이런 데 좀 분명히 부담이 될 텐데 이런 감축 목표 설정에 있어서도 어떻게 감축할지 산업이나 발전, 수송 등 여러 부분에서의 그 구조 전환 로드맵이 좀 명확하고 실행력이 동반돼야 할 것으로 목표 설정을 환영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손 교수님 말씀하고 좀 맥락을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실행을 옮길지, 행동을 옮길지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이경호 시장님. 네, 저는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과감한 전환이나 구체적 로드맵 뭐 이런 게 필요하고 실제 행동이 중요하다 이런 말에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그런 것만 감안해서 실제 기후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시점이냐라고 하는 걸 감안하면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그걸 어떻게 달성할 건가에 대해서 훨씬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IPCC가 제공한 목표 같은 게 65에서 70% 정도 제시를 했어요. 과학적으로 이 정도는 해야 70%까지. 65에서 예. 70% 정도는 돼야 기후 위기에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목표치를 제시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조금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파리협정 10년이 지났고 네, 그렇죠. 앞으로 이제 10년을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분기점인데 그렇죠. 목표치를 좀 제대로 설정하고 실제 그걸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백캐스팅이라고 하잖아요. 목표를 정하고 그걸 다 달성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게 지금 기후 위기 시대에는 맞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조금 더 전향적인 목표를 제시했어야 한다라는 이제 말씀이신데요. 근데 이번에 총회에서 또 한 가지 좀 눈여겨 볼 점이 우리나라가 탈석탄 동맹의 회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물론 뭐 충남이나 경기도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가입을 돼 있는 상태인데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탈석탄 동맹에 가입했다는 점이 좀 눈에 띄는데 우리 충남 특히 이제 석탄화력 발전소 많이 이제 폐쇄 예정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탈석탄 동맹에 가입하면서 온실가스 저감량치가 없는 석탄화력 발전소를 짓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또 새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40기 가운데 2040년까지 예정대로 폐쇄하겠다라는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기존의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종사하고 있는 여러 많은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또 지역 인프라, 뭐 지역 소멸 이런 얘기 굉장히 중요한 이른바 정의로운 전환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잖아요.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서 탈석탄 동맹에 가입한 게 좀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우리 교수님께서부터 먼저 좀 네. 주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석탄 화력 폐기는 그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일례로 이제 영국에서 작년 9월달에 마지막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기를 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국은 원래 석탄을 이용해서 산업혁명이 시작됐던 나라고요. 최초로 석탄 화력 발전소가 지어진 지가 1887년이었으니까 한 170년 만에 그야말로 이제 석탄 발전을 완전히 없애는 어떤 그런 그 사례도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뭐 이런 추세고 해서 석탄 화력 발전을 폐기하는 거는 우리가 감내를 해야 될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그 영국에서 폐기된 이 발전소가 57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석탄 화력 발전소들은 그 아직도 많이 젊습니다. 특히 뭐 우리 영내에 있는 신보령 복합 같은 경우는 1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그 이런 발전소를 단기간 내에 이제 15년 내에 2040년까지 15년 내에 모두 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그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충격, 특히 이제 그 우리 지역 사회의 충격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체계적인 전환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그 체계적인 전환 안에 또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이야기가 같이 지금 등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정의로운 전환에는 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환이라는 네. 의미도 표현되지만은 네. 이 그 석탄 화력 발전 폐쇄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제적인 충격을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전환시켜 주는 것인가 이것도 정의로운 전환의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계속 고려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구회장님께서는 이제 충남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회장이시잖아요. 누구보다 또 관심이 많으실 주제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먼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예. 보령 1, 2호기가 예. 폐쇄되면서 그 종사자들이 이직을 하고 그렇죠. 일자리를 잃으신 거죠. 네. 그런 분들로 인해서 가족이 떠나서 인구 한 1,820여 명 감소한 걸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령 화력 예. 1, 2호기 예. 폐쇄했을 때 예. 그런 걸 비춰봤을 때 그 단순히 폐쇄가 문제가 아니고 그 종사했던 분들의 충분한 이직할 수 있도록 그렇죠. 교육을 시킨다든지 예. 전환 교육이 되겠죠. 그다음에 또 산업 구조도 변환시켜서 좀 순조롭게 일자리를 전환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위축되는 것도 극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좀 같이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이 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에너지 전환 포럼 좀 이제 전문위원이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전환을 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고 네. 우리나라도 그 추세에 따라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 나눴던 이런 얘기처럼 석탄화력 발전소의 그 지역, 네. 그 종사자 이런 부분들은 피해를 또 이제 온전히 그분들이 또 당하는 입장이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석탄 발전소의 종사자들의 실직은 저는 그건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실 이미 과거에도 유사한 종류의 이제 기술 전환을 연료 전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예. 우리 이제 그 무연탄 네네. 국내산 무연탄 그 탄광 있지 탄광.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연탄 경제에서 이제 등유, 가스, 도시가스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국내 탄광들을 굉장히 많이 폐쇄했고 뭐 최근에 이제 마지막 탄광도 이제 폐쇄를 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그래서 뭐 개발 지원이라든가 뭐 다른 그 지역 경제 지원이라든가 그 광부 그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사실은 몇십 년 동안 해왔습니다. 우리가.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 비한다면은 이 석탄 화력 발전소 그 근무자들의 그 처우 문제나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한 문제다. 그러니까 조금 작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그거에 비해서 오히려 좀 지역 경제가 조금 더 좀 우려스러운데요. 이제 왜냐하면 그 발전 지역 주변 지원금이라고 하나요? 발전 주변 지역 지원금 같은 것들이 이제 나거나 또는 이제 그
지역 그 직원들이 이제 그 지역 경제에서 소비하는 그렇죠.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지역 경제에 좀 많은 기여를 했을 텐데 이제 그게 갑자기 없어지게 되면은 이제 그 충격이 좀 더 저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석탄 화력의 폐지가 단계적으로 폐지가 되면서 해상 풍력이라든가 이런 설비들이 좀 더 서해안 쪽에 더 많이 좀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네. 또 그 석탄 발전소가 써왔던 그 송변전 시설을 그대로 그 해상 풍력 발전단지에 그 연결을 시켜서 이게 쭉 영속하게 한다면은 좀 어느 정도 그 충격을 그 이 충남 지역에서 받을 충격을 좀 더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송전솔로 관련해서는 이제 충남 앞으로 나눌 얘기에 좀 포함이 되는 먼저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차차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담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어찌됐든 탈석탄 동맹에 가입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의미는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석탄이라고 하는 게 지구 온난화의 영향의 핵심 요인이기 때문에 그걸 전환한다는 거에 의미가 있는데 사실 국제 표준은 사실 2030년 정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긴 하다라고 하는 아쉬움은 좀 있고요. 네. 아까 얘기 정의로운 전환 관련돼서는 사실 국가 차원의 전략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사회나 그다음에 기업에 맡길 수만은 없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대규모 실직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해서 충격을 완화하고 연착륙시키는 거는 국가가 일정하게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재교육이라든지 맞춤형 계획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핀란드의 노키아 사례도 좀 본받을 만한 것 같아요. 그게 한 2년 정도 그 재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스타트업 뭐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주는 정책들을 만들어냈다고 하고요. 거기서 출발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다시 그 핀란드의 경제를 일으키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석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재생에너지나 이런 쪽으로 유도할 수도 있고 새로운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관심과 정책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굉장히 같은 맥락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유엔 기후 변화 협약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좀 글로벌적으로 미국은 정부 차원의 이제 불참이죠. 근데 그 틈을 타서 중국이 굉장히 좀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미국은 불참하고 중국이 약간 떠오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많이 좀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교수님 보실 때는 그런 것 같습니까? 네, 뭐 지금 현실인 것 같고요. 현실입니까? 사실 미국의 뭐 최근 기후 변화 관련된 그 행동은 처음은 아니고요. 네, 그렇죠. 1997년 교토 협약이 예. 체결되고 난 다음에 비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토 협약이 자초된 것도 미국에서부터 시작됐고, 네. 그다음 2015년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체결할 때는 이제 그 미국이 오바마 행정부가 동의를 했지만 네. 그 이후에 이제 트럼프 바이든 트럼프를 거치면서 계속 탈퇴를 했다가 다시 재가입을 했다가 지금 이번에 다시 탈퇴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사실은 새로운 행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국제 지정학적인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우리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면을 봐야 되는데 중국이 과연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을 성공했느냐? 라기보다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보다는 사실 한 20년 전부터 시작된 재생에너지 산업 전환 산업 정책의 성공의 부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 태양광 풍력 산업의 스프라이 체인의 한 80%가 중국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기차도 지금 굉장히 약진을 그렇죠.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뭐 핵심 광물 포함한 히토류는 중국이 지금 굉장히 큰 영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산업 성장의 어떤 수단으로 나타난 부산물이다라는 차원에서 봐서는 우리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한 20년 전에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그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국가적인 논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 실기한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좀 그 뼈아픈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중국의 행보 그다음에 그 앞으로 그 미국의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항상 그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관찰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개편,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좀 주력을 하면서 중국이 거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가지게 됐고 자연스럽게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네. 이런 논의로 좀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네. 좀 그런 상황이 되는 거군요. 네. 우리 구 의원님께서 보실 때는 예. 동의하시나요? 송 교수님 생각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네. 그 태양광 에너지 보급 확대, 그러니까 아시아권에서의 태양광 보급 확대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특히 또 태양광 파넬 뭐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해서 다 공급하고 있고 그 풍력 발전 터빈 설비나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예. 굉장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그 국제 CCIP 랭킹에서 65개 대상국 중에 한국은 하위 그렇죠. 기후 악당 국가로 지칭될 정도로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중국은 한 35위권 정도로 그 랭킹이 높았던 이유가 일본보다도 앞서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단지 아까 지금 송 교수님 말씀하셨던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보급하고 저 풍력 발전도 대단히 공격적으로 그 발전량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제사회에서 인식받아서 좀 그 부각되는 측면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아까 미국이 예. 기후위기 상황에서 불참함으로 예, 해서 예. 리더십이 좀 균열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그 공백을 중국이 나름대로 뭐 BYD 의전 차량으로 제공하고 그러니까요. 예. 뭐 이런 노력은 하고 있는데 네. 그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은 네. 그 진정성이 수반돼서 인정을 받을 때 진정한 리더십이 발휘될 걸로 보여지는데 네. 중국은 과연 그럴까? 진정성은 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왜냐하면 그 아마존 밀림 복원하기 위한 기금 조성하는데 중국은 돈이 기금 출연을 거부했고 반대했고 그런 일에는 나서지 않는 걸로 봤을 때 국제사회에서 볼 때 진정한 리더로 인정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또 의견이시군요. 우리 어떻습니까, 네. 위원님? 예. 에너지 전환 시대. 예. 중국이 지금 흐름을 잘 잡은 것 같다는 지금 두 분의 공통적인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중국이 태양광을 그 본격화하게 된 배경이 이제 미국이 그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그 중국으로의 그 폴리실리콘 이제 그 원재료죠. 그 태양광 패널의 원재료인데 폴리실리콘 수출 뭐 폴리실리콘 그 장비죠. 폴리실리콘을 생산할 수 있는 장비의 수출 제약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가 뭐 저 반도체 수출 제한하듯이 그때 그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중국이 자체적으로 이제 폴리실리콘을 생산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중국이 이제 그 태양광 시장을 이제 넓혀왔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그 자유무역 기조를 뒤엎고 이제 이런 보호무역주의로 이제 나가면 나갈수록 오히려 중국이 더 성장을 하는 이런 이제 그 아이러니 상황인데요. 결과적으로 그게 미국의 그런 정책들이 부메랑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상대적으로 더 리더처럼 보이는 지금 상황이고 사실 많은 부분에서 중국이 앞서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국제과학기술 저널에서 그렇죠. 중국의 논문이 지금 미국을 앞선 지가 벌써 한 6, 7년이 넘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경제력에서는 이미 제가 봤을 때는 과학기술과 경제력에서는 중국이 앞으로 앞서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건 아까 구 회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이런 윤리적인 국제 어떤 윤리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태양광 수출만 많이 하지 말고 뭔가 리더로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처장님 말씀 짧게 듣고 다음 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미국이 부재하게 된 것 자체가 사실 기후 위기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다른 국가들에게 사인이다. 이걸 좀 미국이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국은 책임을 회피했다고 하면 중국은 좀 리더십 부각을 노렸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실제 진정성이 있느냐. 감축 목표나 이런 걸 달성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한국이라든지 이런 중견국가
이런 분들이 다시 그 기후 관련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걸 좀 잘 포착해서 길을 찾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세계 흐름 속에 빨리 대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우리나라의 얘기를 좀 집중하고 또 아울러 우리 충남의 얘기에 좀 집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재생에너지 현황 산업별 전력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거의 OECD 꼴찌더라고요. 이 꼴찌에서 2등과 굉장히 차이가 나는 꼴찌. 그러니까 압도적인 꼴찌인데 아까 뭐 중국 얘기도 나왔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렇게 빠르게 대처를 해가지고 굉장히 세계에서도 리더십 뭐 진정성은 모르겠으나 리더십가 있는 데가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뒤처져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어떤 좀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예. 그 일단 뭐 이거를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에너지 시장을 너무가 이게 너무 민생 경제라든가 또는 여론 관리 이런 수단으로 이제 특히 전기와 가스 요금을 그렇게 너무 오랫동안 통제를 하면서 그 에너지 부분에서의 특히 전력 가스 부분에서의 이런 이렇게 신기술들이 제대로 시장을 확대하지 못하게 된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다른 예를 하나 반대되는 예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그 1991년에 이제 1차 걸프전, 즉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는 전쟁이 일어나고 국제 유가가 폭등했을 때 이제 김영삼 정부가 이제 유가 자유화 조치를 취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유가도 이제 지금의 전기요금처럼 1년 내내 가격 고시제에 따라서 1년 내내 고정 가격이었습니다. 휘발유 경유가. 그런데 이제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서 이제 에너지 수요 관리가 안 되니까 김영삼 정부가 유가 자유화 그다음에 판매 유통 자유화를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유류 가격이 매일 가격이 변동하고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 다르고 그런데요. 그때 사실 그 조치 덕분에 그 당시에 이제 파산 직전까지 갔던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10년 후에 세계 최대 그러니까 한국을 세계 최대 정유 수출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화석 연료라서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일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 시장 개혁 정책이 그 해당 부문 에너지 기술에 얼마나 그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 경쟁력에 대해서 그걸 잘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그 에너지가 소비되고 유통되는 그 시장 자체를 개혁을 해서 이 원가가 제대로 투명하게 반영이 돼서 최종 소비자 요금까지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 경제 주체들이 그거에 따라서 행동 패턴을 바꾸고 또 그 공급자는 공급자 나름대로 충분한 수익을 얻어서 다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았던 게 특히 전력 부분에서 특히 재생에너지 부분에서의 가장 큰 우리의 실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그 시장 분야에서 여러 가지 뭐 왜곡되고 잘못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소홀히 했던 게 지금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라고 좀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일단 예.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의 원가가 지금 소비자 요금에 전달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화석연료, 원전이라고 하는 에너지 공급 체계가 고착화돼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 인프라가 구성돼 있으니까 이걸 유지해야 되는데 이걸 전환하는 것 자체가 이게 비용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제 시민사회에서는 마피아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세력들이 그 체계 전환 자체에 굉장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너무 공고해서 이런 게 그렇죠.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정책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정책의 일관성이 좀 부재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어찌됐든 전 정권이죠. 전 정권 들어와서 어쨌든 재생에너지를 육성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사실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태양광의 태자도 못 꺼내게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좌초된. 그러면서 사실 태양광 패널 업체인 뭐 LG는 사실 패널 접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 한 3천억 정도 예산을 매년 깎아냈습니다. 태양광 지원 예산을. 그래서 이제 정책의 일관성이 좀 필요하다. 지금은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정부가 바뀌더라도 국제적 흐름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일관성을 지금은 가져야 되고 훨씬 더 타이트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정치권의 네. 수시로 그 정책의 변동 그리고 기득권 세력들의 어떤 네. 방해를 꼽아주셨습니다. 교수님. 아, 네. 뭐 저 아까 서광원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결국 이제 전기요금을 비롯한 우리나라 그 에너지 정책의 어떤 왜곡성 이게 결국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상당히 큰 장애 요인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뭐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그 원가는 뭐 가장 싸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 평가가 되는데 또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비싼 이유 그게 어떤 그 정책의 문제 그리고 시장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워낙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떻게 풀어주느냐가 사실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회장님 충남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많이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먼저 이렇게 보급이 늦은 이유를 예.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의 어떤 특수성 이런 측면에서 먼저 한번 짚어보고 아까 네. 정책의 일관성 부재라든지 네. 이런 네. 것들은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제조업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수출 위주고 그리고 전력 다소비 업종이 그 산업 구조를 이런 차지하고 있어서 제가 있는 충남 같은 경우에도 철강 산업들 그렇죠. 또 석유화학 산업 발전 에너지 쪽 분야 충남의 그 석탄 화력 발전소가 29기가 현재도 지금 그렇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이러다 보니까 그 에너지를 다소비하는 그리고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에너지를 집약적으로 집약적인 그 산업들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예, 높죠. 그러다 보면 그런 기업들 특성은 전력 공급의 안정성, 가격 경쟁력이 절대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네. 아까 먼저 말씀하신 전력 요금의 왜곡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값싼 석탄, 가스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이 유지되어 올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반면에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하는 단계별로 폐쇄하는 그런 일정들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서 발생됐던 전기 에너지 자립률이 228%거든요. 네. 그럼 나머지 50% 이상은 다 수도권으로 수도권으로 다 송전 선로를 통해서 다 나갔을 텐데. 그렇죠. 자 그렇다고 그러면 그 발전소를 폐쇄하고 남은 송전 선로에 여유가 있으니 그 여유 있는 저 남역에서는 지금 태양광 발전을 해도 30년까지는 개통에 접속이 안 돼서 그 발전 허가가 안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예. 아니면 조건부로 발전이 예. 허가가 된다든지 이런 현실을 봤을 때 우리 충남 지역은 이 송전 선로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개통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간척지라든지 염해 간척지 등에서 충분한 그 태양광 발전, 태양광 보급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향후에는 우리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 여력이 특히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풍력 발전의 경우에도 그 풍력 발전한 그 전기를 결국은 송전에 연결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당진이라든지 그 태안화력 같은 경우에 그 서해안에서 많은 지금 준비 중인 그 풍력 발전에 얻어진 전기를 개통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지근거리인 당진이나 태안으로 접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점을 잘 활용하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가 충남에서 많이 활성화되지 못한 위기 그 문제점과 또 그럼에도 굉장히 기회가 앞으로 기회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다라고 하는 있다. 강점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논의 속도를 빠르게 넘어가면 그러면 신재생에너지가 10% 정도 수준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쓰고 있는 에너지가 100%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화석연료와 마찬가지 거의 비슷한 비중 갖고 있는 원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AI 너무나 지금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부각되고 있는 AI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전제 하에 그럼 신재생에너지가 이걸 다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또 이제 질문이 따라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전을 뭐 확대 내지는 기존의 최소한 지금의 수준으로 유지해야 된다 이런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 한번 좀 던져볼게요. 어떻습니까? 네.
그 정치권에서도 이제 잠깐 꽤 오랫동안 이야기들을 해왔었죠. 이제 재생에너지는 간헐적이니까 원전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가 이제 정치권의 이제 지배적인 담론이었는데요. 근데 이게 오묘한 게 전력망은 그렇게 운영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이 고립망이기 때문에 더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은 원전은 스스로 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출력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원전을 가동하려면은 수십 개의 가스 발전기가 옆에서 같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전력망이 유지가 계속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요가 전국적으로 어디선가 누군가는 스위치를 끄고 누군가는 스위치를 켜고 계속 변동을 하는데 이 변동성을 계속 자동적으로 따라가면서 균형을 맞춰주는 게 이제 대부분이 가스 발전기가 그 역할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태양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태양광은 연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전력 시장의 운영 원칙이 이제 경제 급전의 원칙이라고 해서 연료비가 저렴한 순서대로 무조건 전력망에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규칙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연료값이 가장 비싼 가스 발전기부터 줄이게 되거든요. 전력망에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가스 발전기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원전을 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스 발전기가 충분히 있어야지 원전이 불시정지를 하더라도 그 충격으로 인한 정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보다 가스 발전기가 이제 태양광이 늘어나면서 가스 발전기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특히 이제 수요가 낮은 주말이라든가 연휴 기간 동안 원전을 그래서 이른바 출력 감발, 그러니까 출력을 기존보다 한 20% 정도 줄여서 운전을 하도록 그 조치를 지난 몇 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게 최근 들어와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요.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삼각관계, 그러니까 특히 이제 태양광과 가스 발전, 원전 이 삼각관계가 마치 이제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양과 늑대와 양배추를 태우고 이제 강을 건너는 그 상황하고 비슷한데요. 근데 문제는 하여튼 태양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원전이 안타깝지만 가동하기가 점점 더 그러니까 어려워집니다. 에너지 생산 구조상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원전이 보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줄어들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실제로 지금 출력 감발을 계속 폭발적으로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같이 이제 상생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구조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예,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혹시 이견이 있으시면 좀 이견은 아니고요. AI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건 사실인 거는 명확한데 그게 원전을 지어야 되냐라고 하는 것 좀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 원전이 공급되고 있는 게 있고 사실 AI는 새로운 전력 자원이 필요하다 이런 건데 그걸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느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 하나 짓는데 최소 10년에서 20년 걸립니다. 근데 AI 시대는 지금 바로 시작하고 있고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 원전으로 이게 대비가 가능하냐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원전보다는 재생에너지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미국도 사실은 그 AI 센터나 이런 거 다 대부분 재생에너지로 아리백 달성한 센터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가능하다. 이게 원전으로 그걸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위한 전기의 특성이 대량의 양질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 그런 조건에서 보면 사실 사용 가능한 모든 전원들을 다 활용을 해야 되고요. 세계적인 추세로는 이제 재생에너지를 기반한 그런 에너지 저장 장치를 붙인 고설비가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안정적인 설비 운영과 관련돼서는 원자력이 물론 이제 활용을 하되 기존의 지금까지의 어떤 기저부하 중심의 어떤 그런 역할을 벗어나서 조금 재생에너지하고 같이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운전 방식을 채택한다면 같이 운영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 방식을 좀 바꾸는 대안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그러면 이제 같이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이제 토론이 뜨겁게 진행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 좀 핵심적인 충남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아까 말씀 좀 나왔었는데 송전솔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이재명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늘리겠다 하면서 재생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해서 호남에서 생산되는 이 신재생 에너지를 수도권으로 이제 공급하는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핵심은 송전솔로와 변전소일 것 같습니다.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옮겨야 되니까. 그런데 충남에 이미 1,395km 정도에 되는 송전선로가 있는데 이런 국가 전력 확충 사업으로 인해서 충남 13개 시군에 또 송전선로를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면 이분들이 과연 찬성하겠느냐 이제 이런 반대 여론을 좀 잠재워야 되는데 회장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비근한 예로 그 주민 수용성 극복 네, 문제가 네. 이제 철탑 그 반대 운동도 이루어졌었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당진의 북당진 또는 신탕정 간을 연결을 짓는 그 개통 선로가 네. 10여 년을 끌어오다가 작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네. 그 정도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그 철탑을 매일 보고 살아야 하는 그 지역 주민들의 그렇죠. 어떤 수용성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렇죠. 뭐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런 것들까지 감안한다고 그러면 지중화라든지 요즘 여러분들 그 산단에 보면 산단에 철탑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지중화해서 땅 속으로 예, 가게. 그렇습니다. 물론 설치 비용은 지상에 들죠. 주상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비용이 비싸지만 그런 노력들 그래서 그 철탑 반대 운동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일들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도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회장님 아까 말씀해주셨던 그 기존의 석탄화력 발전소를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옮겨갔던 그 선로를 쓰는 방법은 그런 선로들하고 예. 이미 기존의 발전소에서 생산됐던 전기들을 설치되어 있던 송전 선로를 활용하는 그런 개념하고 지금 현 정부에서 추구하는 그 U자형 에너지 하이웨이 건설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신규로 추가로 건설돼야 되는 철탑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 선행돼야 문제인데요. 된다고 예. 보여집니다. 쉽지 않은 문제인데 신재생 에너지를 어쨌든 늘리겠다고 한다면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가 호남에서 다 쓸 수는 없을 거고 분명히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잘 이제 지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지금 예를 들면 특히 이제 반도체 삼성의 그 용인 반도체 단지를 국가 산단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송전선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와 호남에 남는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야 한다는 논리 두 개가 합쳐져서 지금 이제 송전선 전력망 확충 특별법도 만들고 뭐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근데 지금 수도권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수도권이 이제 지금 그 전력 수요 기준으로 최대 전력 수요 기준으로 보면 한 40기가와트의 전력을 쓰는데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발전력은 한 27기가와트 정도가 됩니다. 그 나머지 한 3분의 1,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전력의 3분의 1은 이제 송전선을 끌어와서 그렇죠. 이제 전력을 쓰고 있는데요. 근데 수도권의 문제는 굉장히 역설적인데 수도권의 문제는 송전선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송전선에 너무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송전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송전선을 한두 개를 건설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건설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른바 전압 안정도 문제라고 그래서요. 수도권의 그 전압 안정도 문제라는 게 뭐냐면은 송전을 하는데 송전 거리가 장거리화 되면은 그게 이제 전압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최종 수요 그 단지가 수요가 너무 많이 밀집되면 그것도 전압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근데 한국의 수도권은 뭐 OECD 국가에서 뭐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이 밀집돼 있다 보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전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래서 수도권으로 지금 연결된 7개의 초고압 송전선로가 있는데요. 뭐 765kV 2개, 여기 당진에서도 올라가는 게 있죠. 그다음에 345kV 4개, 그다음에 500kV HVDC 선로 1개. 그래서 총 주요 그 초고압 선로가 7개인데 전력거래소라는 그 개통운영기관에서 뭘 하냐면요. 이 중에서 한 개라도 송전선이 고장났을 때 이게 정전을 일으킬 수도권의 광역 정전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한 개가 고장나더라도 정전이 안 일어나게끔 하는 예방 조치는 뭐냐면은 사전에 아까 제가 원전 출력 관발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뭐냐면은 수도권으로 연결된 송전선로의 허용 송전량을 아주 굉장히 낮게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7개의 송전선로가 갖고 있는 설비 용량이 46기가와트 정도 되는데요. 전력거래소는 이 전압 안정도 문제 때문에 실제로는 송전량을 13기가와트까지만 허용을 합니다. 3분의 1, 4분의 1 정도. 4분의 1입니다. 4분의 1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게 이거는 사실 그 국민들이 모두가 다 아셔야 되는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수도권의 고속도로를 운영을 하는데 4차선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1차선밖에 못 쓴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앞으로 송전선로를 그 수도권에 추가를 한다 한들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에 우리가 KDI의 예타 심사원이라고 한다면은 1차선밖에 쓸 수 없는 4차선 고속도로 투자 계획을 누가 신청을 하면은 그거를 우리가 허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수도권의 송전망 구조는 이미 이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왔고, 그거는 이제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라든가, 네. 뭐 소위 말하는 지산지소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그냥 구호가 아니라 정말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정말로 해야 되고 지금 뭐 삼성 반도체 그 단지를 위해서 지금 10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10기가와트의 전력을 보내려면 3, 4, 5kV 송전선로 10개 선로를 건설해야 됩니다. 사실. 3분의 1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주제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뭐 그게 반도체가 됐던 데이터 센터가 됐든 간에 지역으로 특히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오게 해서 전체적으로 수도권의 전압 안정도도 낮춰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역의 그 부족한 수요를 새로 만들어낼 필요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전환이 그냥 미사용으로 쓰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뭐 국토 균형 발전도 그렇고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정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지금 그 전력 수요를 지방으로 좀 분산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전선로 건설해도 정말 효율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피해는 지금 건설안이 다 입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우리 최현님께서 해주시고 마지막 말씀 우리 교수님께서 하고 오늘 토론은 좀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비슷한 말씀인데 기후 위기 시대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서울에 집중하는 게 옳은 일이냐라고 하는 걸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서울은 사실 수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니까 생산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AI 센터나 신규 전력이 필요한 거 사실 지방으로 이전해야 된다라고 이재명 대통령님 사실은 분권 되게 강조하시고 좋아하는데 에너지도 분권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에너지 생산되는 곳에 그 산업 기반을 만들고 거기에 다시 이제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수요처하고 공급처가 달라서 송전선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걸 일치시키면 사실은 송전선로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구조를 국가에서 계획하고 설계해야지 이게 집중화됐다고 그거를 다 커버하려고 고속도로를 만든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든다. 이거 사실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만들면서 어쨌든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도 좀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용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주민 수용성이 필요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송전선로나 이런 거 건설하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AI 센터를 충남에 만들면 송전선로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다들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동의가 되고요. 사실 그 국가 균형 발전 이슈가 있죠.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그 전력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는 수도권 지역에 계속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를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는 좀 거시적으로 많은 고려가 필요할 것 같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 지역 차등 요금제 네. 이거는 우리 충남에서 조금 더 보이스를 많이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별로 전기요금 차이가 3.8배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단일 요금제, 그렇죠. 모든 어떤 전기를 생산하느냐, 어떤 송전선로를 갖고 있느냐 상관없이 단일 요금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충남도 같은 데서 좀 보이스를 확실하게 내주셔서 이 지역 차등 요금제만이라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상당히 지지부진한데 어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초기에 얘기 나왔던 얘기고요. 네. 그러니까 지역 차등요금제가 전기를 생산한 그 지역, 예를 들면 충남의 전기 싸게 해주자는 거잖아요. 싸게 네. 내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목소리를 좀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전기요금 그 원가 산정하는 기준에 보면 네. 충남에서 당연히 그 목소리를 내죠. 그런데
그 에너지경제연구원이나 이런 전문가들 그 전기 요금을 산정하는 이런 쪽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또 받아보냐면 서울은 그러니까 송전선로를 통해서 오지만 전기는 우리가 수용가에서 쓸 때까지는 송전선로 이어서 변전소를 거쳐서 배전선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용자들한테 최종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배전선로를 통해서 연결되고 그 배전선로에 묶여 있는 많은 전기 이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배전요금까지 산정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까 미국 사례 3.8배 차이 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큰 송전요금과 발전소하고 수용가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송전요금 그다음에 배전요금까지를 이 원가 계산에 포함시키면 큰 요금 차이는 안 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아무튼 발전소가 밀집돼 있는 지역에서 바로 지근거리에 발전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동일하게 내고 사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고. 그거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그 말씀하신 거를 저 예전에 그 보고서를 저도 봤는데요. 그 보고서는 이제 송배전 비용만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한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발전 원가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수도권에도 이제 그 석탄 발전기하고 가스 발전기들이 있는데요. 이게 부족하지만 공급이 부족하지만 이제 있는데 수도권에 있는 석탄 발전기, 가스 발전기를 발전해서 그 판매하는 그 비용하고 그 지방에서 이제 그 보내는 그 발전기들 이 생산하는 전기의 원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송배전 비용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 지역별 총 전력 비용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 일부는 이제 그런 거를 과거에는 지역별 차등제를 본격적으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송배전 비용만 좀 차등화시키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뭐 이렇게 그런 부분적인 연구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연구는 실제 전체 비용을 못 보여주고 지금 상태에서 다시 하면은 당연하게 수도권이 훨씬 더 비싼 비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발전 원가가 지역에서 만든 훨씬 더 싸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수도권보다. 수도권이 기본적으로 부지가 너무 비싸고, 그렇죠. 예, 부지가 너무 비싸고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인프라가 들어가려면은 그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제 그 수도권의 그 발전 원가들이 비싸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온실가스 이런 부분을 좀 적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고 또 에너지 정책의 좀 효율성, 그리고 적합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된 에너지 정말 효율적으로 잘 쓰면 많은 또 과다 에너지를 쓸 필요가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에서 그런 차원에서 좀 이런 논의가 좀 의미가 있었던 거고요. 오늘 좀 부족하지만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이거 같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또 다시 모여서 좀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리케인 등으로 기후위기 실상을 마주한 쿠바나 아프리카의 모리셔스 같은 나라들은 온실가스 감축이 선택이 아닌 인류의 생존을 위한 길이라고 호소합니다. 이상기후가 일상이 되고 또 지난 여름 극심한 폭염을 겪은 우리도 온실가스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속도일 겁니다. 개인과 기업, 지방정부 그리고 국가가 각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속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속도감 있게 행동으로 옮기는 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시시각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